최근 주변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매우 거침없어지고 있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은 드디어 한미 관계의 연장선인 쿼드 연합체에 대해서 한국 가입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이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군사연합체인 쿼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한국과 미국 동맹라인 관계에 대한 선언을 한 것은 사드 이후에 거의 처음 등장하는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무역 전쟁 등으로 인해서 한국에 직접적인 외교적 압박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드 이후에 한중 관계가 손상되었는데 최근 들어 관계가 훨씬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경고나 압박은 거의 없다가 드디어 한미 관계나 동맹체에 대한 경고를 들고 나온 겁니다. 우선 중국 공산당의 의견을 대변하는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12일 한국은 쿼드 합류의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청샤오허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기고문에서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막 회복한 중국과 한국 사이의 전략적 상호 신뢰가 필연적으로 손상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쿼드에 대한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경고했습니다. 청 교수는 한국이 중국의 반응을 우려해 쿼드에 부정적이었지만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누릴 수 있어 태도를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G7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부드럽게 진행하려고 쿼드의 가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쿼드 연합체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이러한 강경한 반응은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 대변인 자오리제는 쿼드 연합체가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국은 반대하지 않지만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협력 구상은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 흐름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지난 10일이었는데 불과 이틀도 안 되어 한국은 쿼드에 가입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외교 경고 메시지는 마치 지난 미국의 사드 도입 때 상황을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를 도입하지 말라고 강력 경고했고 결국 도입되자 관련된 보복 조치를 대대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 한국이 중국에 대한 대항 성격의 쿼드를 가입하게 된다면 비슷한 국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다시 중국에 입점해 있는 한국 기업은 피해를 볼 것이고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쿼드 연합체 국가 중 하나인 호주는 중국에 대한 다양한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애초에 한국이 쿼드를 생각도 하지 말고 미중 간에 적절히 중립을 지키라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에서 쿼드 가입에 대한 이렇다한 움직임이 없음에도 중국은 미리 족쇄를 채워둔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최근 한국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사전에 논의도 하지 않고 맘대로 조치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당국은 중국에 김치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파워 차이를 표기해야 한다고 한국에 경고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한국산 김치에 대해 해관에서 파워 차이 표기를 반드시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예민한 김치 이슈가 터져 나오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파워 차이 표기 조치가 나온 것은 심상치 않은데요. 중국은 반드시 이렇게 돈줄을 휘어잡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술책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파워 차이 표기는 한국도 적잖이 곤란함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김치에 파워 차이를 표기하게 된다면 중국은 분명히 나중에 국제 분쟁에서 한국이 김치에 스스로 파워 차이를 표기했다며 억지를 부릴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한국에 최근 거친 경고를 퍼붓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한국에 더 큰 위협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중국은 양회에서 국가 핵발전의 가속화라는 명분 아래 더욱더 핵발전을 늘리기로 논의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은 바다에서 떠다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기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 직선거리로 약 4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산둥성 인근 서해에서 해상 원전을 띄워 시험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공무원이 최근 공개한 140여 쪽의 분량의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강요 초안을 분석한 결과 원전 관련 부분에서 해상 원전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들은 해상 부유식 핵 동력 플랫폼, 즉 바지선이나 선박에 실려 해상에서 운영되는 원전을 띄운다는 겁니다. 해상 원전은 위치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 주로 오지나 해상 석유 시추 시설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식 핵 발전소는 위험이 제기됩니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세계 환경 단체들은 해상 부유식 원전을 떠다니는 체르노빌, 핵 타이타닉이라고 부르며 반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주로 러시아와 중국이 추진해온 해상 원전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바다는 말 그대로 폭풍이나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라 훨씬 더 원전의 위협이 큰 곳입니다. 바다에 중국 부유식 원전이 침몰하는 순간에는 서해바다는 더 이상 원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한국에 아랑곳하지 않고 압박과 경고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은 다소 여유로운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선 이에 관해 한국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독자적 외교 노선을 구축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일본 언론 등 한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언론들은 한국은 박쥐 외교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 북한 사이에서 이득만 취한다는 비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아시아판 나토라는 쿼드 출범 후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수차례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의 핵심이며 린치핀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포지션이 매우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쿼드 가입을 종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미국과 한국은 쿼드에서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을 자연스럽게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위협에 따라서 쿼드 연합체가 자체적인 공급 라인을 구축하기로 협상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미국은 자체적으로 미래 첨단 기술의 보호와 공급망을 확충한다는 판단 아래 쿼드는 물론이고 한국에도 첨단 공급망 확충을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의 삼성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 회사 등 한국과 더욱더 합을 맞춰 나갈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 반도체 공급 물자를 수출 규제한 상황이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한국을 미래사업 주요 파트너로 낙점하면서 경제적인 밀월 관계와 중요성이 커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관한 첨단 물류 공급망에 대한 미국 동맹 간 공급망 구축에 대해 행정명령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중국의 주요 반도체 라인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며 무조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중국도 한국과 관계에서 과거 같은 쓸데없는 보복을 한다면 중국의 기술 굴기 제조 2025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에 1조 위안, 약 170조 원을 쏟아붓고도 반도체 점유율이 0%인 것은 한국과 기술 격차가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경제적으로 한국에 보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으름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미 관계에서 파생된 쿼드 연합체에 거세게 대응하면 중국의 반도체 자체가 끊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바이든 정부는 쿼드를 개설하면서 곧바로 화해에 대한 추가 제재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 회의를 앞두고 화웨이 공급업체들을 상대로 신규 제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반화웨이 정책을 계승해 나가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자오리젠 대변인은 미국은 합법적인 중국 기업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반도체와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말이 없다는 게 외교가의 의견입니다. 중국이 원천 기술을 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고 미국에 대항해봤자 첨단 기술 공급만 막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산업 전반은 물론이고 첨단 장비가 들어가는 군수업체 등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지나친 견제 혹은 경제 보복은 중국에 있어서 엄청난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입니다. 한미 동맹과 쿼드 연합체는 이제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와 금융 등으로 중국을 충분히 압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또한 중국보다는 미국이나 기타 제3국가로 서서히 탈중국을 도모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중국은 칼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고립되며 오히려 탈중국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휘청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는 철수했으며 아이폰도 인도로 생산 공장을 옮기는 모습도 연출되었는데 결국 이것은 중국 농민공의 실업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들의 불만은 중국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 보고 쿼드에 가입 안 한다고 박쥐 외교라는 비판을 가했지만 금주에 열린 쿼드 화상회의에 대해 스가 총리는 특정 국가를 향해 열린 것은 아니다 라며 슬그머니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본이야말로 중국을 건드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반응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야, 쫄았지? 그렇습니다. 아베가 북한의 김정은에게 쫄았습니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고 일본 자국민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어업 단속선과 충돌한 북한 어민 60명을 조사도 하지 않고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아베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아베를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두려움 말고도 숨겨진 속내가 있다는데요. 제발 부탁인데 대한민국 빼고 북한이랑 중국, 일본 셋이서 이렇게 놀면 안 되겠니? 부탁이다. 나 너무 피곤해. 미세먼지랑 방사능, 미사일까지. 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조용히 살고 싶다. 응?
부탁할게 얘들아. 오늘은 아베가 김정은에게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와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나라 합참의장의 발언, 러시아가 독도 침범했을 때 전투기까지 발진하려 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패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정부가 7일 자국 수산청 어업 단속선과 충돌해 침몰한 북한 어선의 선원 60명을 조사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북측에 인도한 데 대해 일본 정치권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조업 중 일어난 사고인 만큼 선원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했는데도 이례적으로 현장 송환했다는 지적입니다. 자민당 지도부와 수산 담당 의원 모임은 수산청 간부들을 불러 북한 선원을 다른 북한 선박으로 돌려보낸 경위 등을 들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로부터 곧바로 돌려보내는 것은 저자세 인상을 남긴다, 선원들을 일본 국내로 연행해 조사하는 등 대응을 했어야만 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수산청 담당자는 어선이 수산물을 어획한 것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병 구속을 하지 않고 엄중한 경고를 한 다음 배타적 경제 수역 밖으로 퇴거시켰다며 일본 어선의 안전보장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태도는 다소 북한에 쫄아있는 듯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도 정치권의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수산청의 입장을 전하며 베이징 대사관 등 외교 루트로 북한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대화태 주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조업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 조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극히 문제라면서 계속해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양 방지를 위해 의연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사고 당일 이와나미 슈이치 해상보안청 장관은 기자들에게 해상보안청 손시선이 현장 해역에 도착한 오전 11시경에는 북측 선원 전원이 어업 단속선에 구명정에 타고 있었고 손시선은 주변 검색 및 경계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그 후 침몰한 어선이 아닌 다른 북한 어선이 구명정에 다가와 선원들을 데려가 선원들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북한을 배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아베 정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국회 연설을 통해 내 자신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을 결의를 하고 있다며 냉정한 분석 위에 모든 찬스를 놓치지 않고 과감히 행동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조업 문제로 북한과 대립할 경우 정상회담 조성 분위기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사고 해역 위치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대화태 어장은 최근 들어 북한 어선과 일본 공선 간 충돌이 빈번한 곳입니다. 그런데 해당 해역은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200해리 약 370km 내여서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대화태 인근 해역에 쏜 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아니라고 주장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본에선 북한이 이런 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접경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양국 간 대치 상황과 관련해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충돌 사고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침몰한 어선에 대한 배상이나 현장 해역에서의 권익을 둘러싼 논의를 제기하는 사태도 예상된다며 대화가 단절된 일북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일본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의 도발 때문입니다.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것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북한과 마주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아베 총리와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아베 총리도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회담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핵과 미사일 문제 등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부터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 사람들이 연이어 방북했습니다. 가네마루 전 자민당 부총재의 아들 가네마루 신고를 대표로 하는 일본 방북단 60명이 9월 중순 북한을 찾았고 일본 의사회 대표단도 9월 하순 방북해 의료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이 본격적인 대북 접촉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제공조를 통한 최대한의 대북 압력만을 주장하던 일본이 왜 조건 없는 만남으로 태도를 바꾼 것일까요? 아베 총리의 유엔 총회 발언에서 주목할 것은 납치, 핵, 미사일 순서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해결에 온 힘을 쏟는 한국, 미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납치 문제가 핵과 미사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심에 민감한 일본 정치인들은 공개석상에서 반드시 납치, 핵, 미사일 순서대로 말합니다. 아베 총리는 9월 16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집회에 참석해 나 자신이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직접 마주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납치 피해자들의 가족은 물론 납치 피해자들도 나이가 들고 있어 한순간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10월 5일과 11월 15일이 되면 납치 문제가 집중 부각됩니다. 북한에 있는 요코타 메구미의 생일과 납치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코타 메구미는 납치 문제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 중학교 1학년 때 저녁 운동을 하고 집에 가다가 북한 공작원들한테 납치됐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북한 공작원들이 일본에서 평범한 일본인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데려갔습니다. 납치된 일본인들은 일본과 한국에 침투할 공작원에게 일본어 등을 가르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요코타 메구미 등 17명을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인정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13명입니다. 아베 총리는 납치에 아베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납치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베 총리가 납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8년 9월입니다. 한 납치 피해자 부모가 납북된 딸을 구출해달라며 일본 자민당 본부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자민당 간사장인 아베 신타로 의원의 아들이자 비서였던 아베 신조가 이 부모를 만났습니다. 아베는 1993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납치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공부를 못해 명문대를 나오지